마을자치센터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시 마을자치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게 된 점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송지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는 크게 두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마을공동체 운동의 역사, 그리고 정책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강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사업인 주민제안사업,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협치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업과 정책 중심이라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후딱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마을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강은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정책인 만큼 마을의 의미를 살펴보고 가야겠죠. 마을은 내가 사는 집, 근처 사람과 공동생활을 이루는 공간적 범위를 일반적으로 말해요. 보통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라고도 보고 주민들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생활권이라고도 합니다. 2016년 박원순 시장과 진행한 청책 토론회에서는 서로 돌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했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 네이버후드, 로컬리티와 혼재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커뮤니티가 소속감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로컬리티는 물리적 거리가, 네이버후드는 거리적 근접성의 개념에 가깝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을은 이런 개념을 획일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복합적인 통합성을 기반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을이 물리적, 정서적 생활권이라면 마을 공동체는 좀 더 삶의 문제와 관계망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즉,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주민이 살면서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이 문장에서 마을 공동체의 정의에 관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지금 무엇인가요? 딱 3초만 드릴게요. 확인하셨나요? 저는 함께, 스스로, 해결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띈 단어를 조합해서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재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의 정의의 기반에 마을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후에 여러 정책 사업의 뿌리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주민의 필요와 욕구, 당사자주의, 관계망, 마중물, 자발성,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을 공동체는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만들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스스로, 즉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주민의 필요와 욕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해결을 위해 주민제안 사업은 모임의 구성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등장한 다양한 주민 모임과 주민들은 성장을 하면서 마을의 공공적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이 함께 해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일거리, 복지와 돌봄, 지역 경제는 물론 평생교육, 혁신교육, 문화생활, 자원봉사, 도시의 재생까지 우리 시민들이 마을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방역,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란 주제로 건강과 보건 이슈가 엄청 뜨거웠죠.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생활 의제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쓰레기 주차, 녹지와 같은 주거 환경 개선, 고령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 케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요즘 기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생활 캠페인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을은 생활의 고민, 살아가는 방식과 관심사, 고민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이것을 영역별로 나누면 한숨을 짓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을 공동체가, 마을 자치가 함께 하나씩 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 정책과 활동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갑자기 박원순 시장의 당선 이후 생긴 정책으로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시 정책은 그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마을, 뿔뿌리에서 지역을 바꾸고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있어 왔습니다. 자, 1970년대부터 살펴볼까요? 1970년대는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 시대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통반장 제도의 도입이 그것이죠. 특히 1975년에 시작된 통반장 제도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으로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 운동 본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동네를 바꾸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도시와 농촌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민간 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저임금 노동을 위한 산업예비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유입되었고요. 이들은 적절한 주거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로 도시에 무허가 밀집 거주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도시에서 빈민 지역이 형성되었답니다. 청계천, 면목동, 답심리, 창신동 등에 형성된 빈민 지역은 기독교와 천주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강제 철거에 맞서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로 좀 더 가까이 와볼까요? 1980년대에는 전국 단위의 민간단체가 법제화되었던 시기입니다. 1988년에 내무부 발주로 전국 지역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했네요. 10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자생 조직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진 관변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아니 많은 국민이 크고 작은 조직체에 몸담고 있거나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어서 1989년엔 3대 관변단체가 법정단체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른바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많이들 들어본 지역단체들이죠.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개별지원법이 1989년에 통과됩니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통반장,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조직화된 주민 조직들이 법적으로 연결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 사이에는 질서가 수립되었죠. 1980년대에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사회운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긴 시기였고 이 시기에 이른바 386 세대도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규모였지만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 형성된 도시 빈민 지역에서 빈민운동도 198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풀뿌리 자생단체와 시민운동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의회 제도는 그 씨앗을 말라 비틀어 버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성된 정권에서도 반쪽짜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했고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들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기가 되었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의원들, 선거운동원들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충원되었을까요? 대부분은 1980년대부터 활성화된 전국 단위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단체에서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86 세대는 1990년대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막 지역 단위 풀뿌리 활동에 첫발을 내딛고 있었지만 세력화될 정도의 규모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대 빈민운동 중심의 지역활동은 재개발로 힘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게 된 기반을 이때 다지게 되었는데요. 동조직의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마을 시문을 만들고 어머니 학교를 열고 주민 노래자랑을 하고 지방선거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진 신용협동조합도 건설하게 되었고 재활용 축제, 지역사회 욕구를 찾고 지원 자도를 그리는 일도 이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조직화되고 단체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동북여성민우회,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구로시민센터, 마들주민회, 성동주민연대, 살기 좋은 우리구 만들기 등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YWCA, 강서, 양천, 결의사랑 주민회도 지역 의제 해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로 왔습니다. 2000년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운동이 조금 더 기반을 닦는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도 아니었죠. 기존의 동사무소라고 불리웠던 것을 이제 주민편의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름도 주민센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주민강자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이 첫 번째였어요. 반면 그 이름에 맞게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찾거나 반영하는 역할을 매우 미비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 단위의 다양한 주민단체들이 주민자치회로 총결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각 기초동마다 대략 20-30여 명의 규모의 주민자치위원이 선임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지역사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풀뿌리 주민운동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다 할 규모의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사회 시민연합,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등이 마을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희망 제작소를 통해서 소개된 일본의 마치츠쿠리 운동도 사람들의 관심을 점차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또 90년대 관변단체 중심의 지방선거 진출과 달리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운동을 하던 지역 정치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정부 하에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 작은 도서관 운동 등이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고 성미상 공동체 운동, 지역화폐 운동도 2000년대 들어 본격화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많이 익숙해진 지역운동의 전형들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지역에서 특징을 찾아가며 실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제도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제도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길을 열었습니다. 2000년 중반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발의제, 주민소송제 등이 재개정되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도 19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때 주민소환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역의 풀뿌리 활동도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폭되었는데요. 2012년도에 시작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켰고요. 비슷한 시기에 수원,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자체마다 마을 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 정책이 시작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치가 누적되고 활동의 새로운 과제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정책들이 이제 2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매우 크게 확산이 되었는데요.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7개의 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조례가 생성이 되었고요. 중간 지원 조직 또한 현재 108개가량이 생길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치구마다 마을 내에 형성되어 민간 단위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의 흐름으로 연대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 정책은 물론 이제는 주민활동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주민자치활동, 협치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각 정책들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2011년 11월에 박원순 시장의 제안에 따라서 풀뿌리 활동가들이 모여서 세 차례에 걸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대도시에서의 지역의 문제 해결, 시민들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미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때 마을공동체 정책이,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우려, 풀뿌리 운동이 생명력, 역동성, 건강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높았고요. 하지만 좀 더 확장된 주민 주체의 등장, 다양한 활동의 연결성과 융합성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까지 어우러져서 풀뿌리 집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칸막이 행정이 아닌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바꾸는 변화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크게 1기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을공동체 정책은 민간의 활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주도의 행정 중심의 활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민과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기반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삶, 그리고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 정책들을 수행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것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주민들이 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의 마을 사람 키우기,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2012년에서 17년까지 1기 마을 기본계획은 세 가지에서 주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수, 참여자, 활동의 영역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공동체 지수를 살펴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라는 질문에 2016년 기준으로 OECD 기준에 따르면 75.8%가 이웃이 있다고 답을 한 반면 서울시의 사업 참여자들은 86.4%가 그러한 이웃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약 6%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참여자도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약 13만 명의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앞서 보여드린 다양한 영역, 주거, 육아교육, 경제, 문화예술, 그리고 마을기획 자치 등에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기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큰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이제 마을 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과 자치,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서울이라는 큰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후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 상근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마을공동체 지원의 원리 6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 6가지가 바로 이 지원의 3대 원칙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고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행정이 지원하는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자립지원, 그리고 주민의 조건과 상태, 마을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마중물 지원을 하는 2번째 원칙,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낯설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실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이 3대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모든 공공행정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협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민과 관이 공동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구성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다양한 내용들, 방향들을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활동과 사업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체계를 잡는 집행기구로서 광역과 자치구의 모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했고요. 현장에서 주민들을 더 촘촘히 지원하도록 중간지원 조직도 만들었는데요.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별로도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앞서 풀뿌리 집담회에서 보여주었던 우려와 기대를 기반해서 만든 2가지 원칙, 주민주도와 주민친화적 행정혁신이라는 큰 방향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구조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보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자치구 현장에서의 사업입니다. 협치, 차통, 마을, 자치가 행정부서의 예산으로는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체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현장에서는 이 각각의 영역이 협치 근육으로서 중간지원 조직이 각각의 사업들을 잘 연결하고 각각의 자원들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들을 잘 쪼매고 매듭 지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의 핵심은 이 협치 근육, 중간 지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또한 다른 강의에서 직접 풍부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휴대된 공간에서 민간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정책이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마을이 모두 정책과 행정제도 안에서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그림의 아래쪽에 보이시는 하얀 원 보이시죠? 거기는 민초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부와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죠. 이 안에서는 주민들의 연대 형성을 통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거나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 공동체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약간 옅은 파란색의 동그라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행정이 국민들과 시민들, 주민들에게 펼치는
서비스, 공공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초대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위에 옅은 파란색에서 보여주는 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초대된 공간, 참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열린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된 공간의 구성과 권한 등은 정부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초대된 공간을 넓히는 역할은 아래 하얀 민초의 공간의 힘, 연대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렇게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 자체의 실현, 주민 공공성을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주민 제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 참여에 쉬운 경로를 만들고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인 센터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또한 사동의 마을 계획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 활동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권한의 공동 생산을 통해서 협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공공성, 마을 자체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써 1강 마을 공동체 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